지난 시간에 제가 서화를 말씀드렸어요. 서화. 예, 서화와 동양화와 한국화. 이게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조선시대까지는 글씨와 그림이 붙어 있다가 이게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글씨와 그림이 분리가 돼서 그림의 가치가 높아지고 글씨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격화된다. 그럼 그 높아진 그림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동양화로 부른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그림을 배우는 시설이 생기게 돼요. 시스템이 생기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미술대학이라는 게 없었겠죠. 미술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그림을 배웠느냐? 선생님의 집에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 선생님의 집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 장승업이 청계천가에 만들었던 육교삼방이죠. 예, 육교삼방. 그래서 육교삼방의 제자들이 또 다른 사숙을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게 경묵당과 낙청원이에요. 경묵당과 낙청원. 그래서 경묵당은 안중식의 사숙이고 낙청원은 김은호의 사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자들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중식 선생님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중식 선생님과 조석진 선생님 두 분은 조선시대의 마지막 도화서 화원이십니다. 예, 도화서 화원이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임금님의 초상화를 우리 어진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죠. 어진도 그리셨고 그 다음에 청나라도 다녀오시고 일본도 다녀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신 거죠. 일제강점기가 되니까 작가로서 도화서에서 나와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경묵당이라는 사숙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서화미술원, 서화미술회라는 것도 설립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3.1운동에 가담을 하십니다. 3.1운동에 가담을 하셔서 모진 고문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해 가을에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워요. 이분이 오래 사셨더라면, 왜냐하면 이분 제자분 중에 일부가 나중에 창씨개명을 하고 친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스승이 조금 더 오래 건강하게 버티고 계셨더라면 제자들이 그런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 그림이 있는데 이런 그림을 보여드릴까 해요. 이게 어딘지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광화문이에요. 여기가 시정 5년 공진회 포스터에 났던 광화문이고 여기가 북악산이죠. 북악산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해태가 두 마리 있습니다. 해태가 두 마리 있는 그야말로 있는 경치를 그대로 그린 실경산수화죠. 실경산수화. 네, 그런데 있어야 되잖아요. 이 건물. 예, 이쪽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을 안 그리셨어요. 안중식 선생님. 이게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건물 없죠. 예, 건물 없이 그리셨는데 백악춘호거든요. 그래서 백악산에 깃든 봄 새벽의 아지랑이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희망을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계시는데 예, 그래서 지금도 일부러 안 그리신 것 같은데 어떤 그 저항의 의미로 안 그리셨는지 이게 아직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 포스터대로 하자면 동일한 시기에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조선 총독부 건물이고 여기가 광화문이고 여기 일장기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 뒤편이 경복궁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건물을 안 그리신 거죠. 그게 아직도 조금 미스테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제자들을 굉장히 많이 키우셨는데 제자 중에서 어떤 제자를 키우셨냐면 산수화 쪽의 제자를 많이 키우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호가 심전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분의 호가 심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 호를 하나씩 나눠 주십니다. 예, 하나씩 나눠 주셔가지고 이 노수연이라고 아시나요? 노수연 선생님? 그분이 제자신데 그분에게는 심산이라는 호를 주시고요. 한 글자씩. 그 당시에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내 호를 한 자씩 떼서 줍니다.
예, 그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심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전 이상범 선생님 그렇게 해서 당신의 호를 한 자씩 떼서 경북당 출신 화가들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도영 선생님. 이도영 선생님도 안중식 선생님의 제자셨어요. 제자셨고 여러 가지 그 민족 운동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안중식 선생님이 가담하고 계셨던 서암미술회에 굉장히 젊은 강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의 공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영절지라는 장르를 새롭게 개척해서 확산시킨 겁니다. 그래서 김영절지가 뭐냐면 그릇과 나뭇가지를 꺾은 무언가를 함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김영절지가 언제서부터 시작되냐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예. 안중식 선생님의 스승인 장승업 때부터 나옵니다. 장승업 때부터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신 거죠. 그래서 요게 절지죠. 절지. 그 다음에 이게 기명 그릇들입니다. 서양의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정물입니다. 정물. 네,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조선시대 때는 이런 거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근대를 표상하는 징후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대한민보라고 하는 민족신문에 삽도를 그리십니다. 삽도를 그리시는데 그 대한민보가 금방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폐간이 되거든요. 폐간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대한민보라고 해서 요즘 뭐 사행시 뭐 그런 걸 이어서 대국의 간영, 뭐 한원의 단체, 민성의 기관, 보도이체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언론이 추구해야 될 바를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렇게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일본을 비판하는 이러한 일본 지식인들의 복장을 하고 있지만 워낙 얼굴은 뭐예요? 원숭이인 거죠. 그래서 너네들 원숭이들이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난리를 친다 해도 너희들은 동물일 뿐이야 해서 남의 숭례. 그래서 검열에도 걸리시죠. 검열에 걸려서 신문에 이렇게 불러 처리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도영 선생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동양화가다 그러면 이렇게 동양화 아까 보셨던 그런 그림만 그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문사의 미술기자로 많이 취직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삽도도 그리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 PPT고 그 다음에 두 번째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20년대로 가고 있어요. 제가 시대순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게 인쇄미술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매체가 생긴 거죠. 예, 인쇄미술의 특징이 뭘까요? 대량 생산, 그리고 대량 생산이다 보니까 대중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매스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뭐 컬러풀하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당시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컬러풀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흑백이에요. 그래서 강렬한 시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쇄미술을 통해서 풍자를 하기도 하고 나의 정치색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랬죠. 특히 정치색을 드러낸 대표적인 집단이 카프라고 하는 문예 집단이에요. 그래서 워낙 문학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가담을 하셨는데 일부 미술가도 참여를 하면서 카프에서 여러 가지 시각물들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안석주 선생님이세요. 안석주 선생님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재주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화 컷도 잘 그리시고 시나리오도 잘 쓰시고 영화 감독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찍으신 이거를 찍으시는 건 상관없는데 착각 소리만 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그러면 자꾸 말이 멈춰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하신 것 중에 심청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광장 50주년 기념전 혹시 보셨나요? 2년 전에? 예, 거기에서 이제 안석주 선생님의 그 심청이가 방영이 되는데
제가 심청이가 물에 인당수에 빠지는 걸 어떻게 연출해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30분 동안 그걸 봤는데 결국 그 장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집에 온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분의 컷입니다. 만화 컷. 그래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모윤수, 뭐 임화, 변형로는 조금 처음 들어보실 그 당시의 지식인들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셨고, 특히 이분의 가장 히트작,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면 모던 보이, 모던 걸 시리즈예요. 그 당시 1920년대라고 하면 일제강점기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백성들이 제대로 못 먹고 못 살고 일제 핍박하에 기도 못 피고 그러고 사는데, 그거에 반해서 경성은 엄청 화려했다고 하죠. 그 당시는 한성이 아니라 경성이죠. 일제강점기니까 경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경성을 누비는 모던 보이, 모던 걸들을 비판하는 이런 만화 컷. 그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는 누구죠? 딱 그 모던 보이, 갑자기 이름이 그 애기 씨랑 워낙 혼인하기로 돼 있었던 그 도련님, 딱 그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팔바지에다가 귀밑머리 기르고 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모던 걸들. 나 이렇게 금시계 찼다라는 거 자랑하려고 일부러 팔을 뻗고 전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 그다음 위대한 사탄. 그래서 이렇게 부를 축적한 남성에 기생하고 있는 여인들. 이러한 것을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모던 장신운동. 그래서 장신이라는 게 키가 큰 장신이 아니라 몸을 장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식에 찬 여성들을 비판을 하거나, 아까 보셨던 모던 보이, 나팔바지가 어찌나 긴지 길거리 청소를 다 하고 다니겠다. 뭐 그런 식의 비판문. 그 다음에 수많은 걸들. 그 당시에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래서 아주 적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수많은 걸들, 버스걸, 엘리베이터걸, 그 다음에 뭐 백화점, 여점원, 다방걸, 티켓걸, 깨소린걸 뭔지 아시겠어요? 깨소린걸? 자동차 주유하는 소녀들. 그래서 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신여성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전통 한반도의 여성도 아닌 것이, 그러나 기득권 남성들한테 꼼짝 못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걸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 너무 외모에 치중하는 것. 이 당시에도 외모에 치중하는 거는 여전했거든요. 미스 코리아 미인 선발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 미인 선발대 미스 코리아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다? 미스는 있는데 코리아는 없잖아요. 일제 강점기니까 한국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사명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한반도, 반도잖아요. 반도의 비너스. 반도의 비너스가 미인대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정말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극심해서 경성은 진짜 잘 살았나 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몸매를 이쁘게 할 수 있을까? 바나나에 우유를 섞어서 갈아서 밥 대신 먹어.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는 거죠. 그래서 모던 건들의 온들이 너무 간략해졌다. 볼상은 해계 망측하나 경제는 굉장히 이로울 것이니 실한 꾸러미와 인조견 한 필이면 3대가 옷을 해 입겠구나. 이렇게 헐벗고 다닌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 그 다음에 제목 자체가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젊은 청년들인데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자 그야말로 최고 지위층의 자제들이죠. 어떻게 할 수? 학사모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사모를 쓴 젊은 청년들이 공부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대낮에 이렇게 여인을 끼고 술을 마시고 있죠. 여기 보면 우동, 삐루 뭔지 아실 것 같은데, 맥주의 일본 발음이죠. 옛날에는 우동집에서도 삐루를 팔았는지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도 그리시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 선전시대, 내가 내 신체를 드러내면서 하는 거죠. 나는 신경질적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해요. 나는 처녀입니다. 돈만 많으면 돼요. 나는 뭐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뭐 나는 외국 유학생이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어떤 아픔이나 그런 걸 모른 채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서 뭔가 더 다른 삶을 사려는 이러한 모던 보이 시리즈를 제작을 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안석주 선생님까지 설명을 드렸고 엘리자베스 키스는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미술이 아니니까 지나가고요. 예, 그 다음에 1920년대 미술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920년대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이죠? 이렇게 떠들다 보면 아직 시간 안 됐죠. 조선 총독부가 주관한 조선미술 전람회라는 게 생깁니다. 조선미전. 그래서 조선미전이라고도 하고 선전이라고도 하죠. 예, 선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 이제 동양화라는 단어가 완전히 한반도에 정착이 되죠. 예,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뽑았어요. 분과별로 뽑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어디 걸 갖고 왔겠어요? 일본 거 갖고 오죠.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일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일본의 화가들이 와서 심사를 하고 일본 학생들도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엇이 활성화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사숙이 활성화가 됩니다. 경묵당, 낙청원 제가 두 개만 말씀드렸는데 사숙이라는 것은 선생님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면서 그림을 그리는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숙들끼리 경쟁이 붙는 거예요. 경쟁이 붙어서 이 사숙에서 이번에 조선미전 출품자가 더 큰 상을 받았다. 이 집에서 더 큰 상을 받은 사람이 나왔다. 그렇게 해서 경쟁이 됩니다. 경쟁이 되는데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아까 안중식 선생님 거는 보여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김은호 선생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호 선생님은 안중식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낙청원 출신 제자는 경북당 출신 제자는 아니고 서화미술회라는 곳에서 그림을 배우셨습니다. 그림을 배우셨는데 집안이 어려우셔가지고 얼마나 안중식 선생님이 이 제자를 사랑하셨느냐 하면 자기가 받는 월급의 일부를 떼가지고 생활비로 대줘가면서 그림을 계속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게 했는데 이분이 화가로서 입신양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고종을 배알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어요. 예, 안중식 선생님과 고종이 굉장히 친하셨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안중식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나 내 초상화 그려줄 사람 좀 없을까? 일본 사람이 지금 그려주기로 해놨는데 나 걔 일본 화가가 마음에 안 들어. 네가 좀 그려주면 안 되냐? 뭐 이러셨겠죠. 근데 안중식 선생님이 저보다 인물화를 더 잘 그리는 제자가 있어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랬더니 내가 직접 만나긴 그러니까 사진을 딱 주시면서 이거 한번 그려보라 그래. 그러고서는 안중식 선생님한테 사진을 줍니다. 그래서 안중식 선생님이 제자인 김은호 선생님을 앞에다 놓고 너 이거 한번 베껴봐. 그 당시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었을 거예요. 너무 잘 그렸거든요. 그래서 바로 궁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궁으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증언이 남아있어요. 시골에 인천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가난해서 옷도 제대로 못 입는데 그대로 고종을 뵈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귀족이었던 윤태경이라는 분이 데리고 들어가는데 프로코트를 사입혀서 나보고 입고 들어가자라고 하셨다. 프로코트가 그 아까 얘기한 그 미스터 션샤인에 나왔던 그 도령님이 입었던 그런 스타일의 코트일 것 같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고종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초상화를 지금 일본 사람이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셉트하고 너를 끼워 넣으면 네가 그 일본 사람들 화가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할 것 같으니까 요거는 그냥 일본 사람이 내 걸 그리게 하고 대신 내 아들 누구? 순종의 초상을 네가 좀 그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까지 초상, 어지는 어떻게 그리나요? 일단 한번 먼저 그려보죠. 예, 그 그리는 순서를 혹시 아시나요? 그냥 대뜸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름종이에다가 이 기름종입니다. 기름종이에다가 먼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초본이라고 합니다. 기름종이에 생강즙을 먹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왜 생강즙을 먹이셨는지 그게 아직도 미스테리한데 그래서 얼굴은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몸은 간단하게 그렸죠. 그래서 이걸 완성을 하면 그 다음에 이걸 놓고 비단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초본은 그러면은 다 비단 그림 정본이라고 하거든요. 정본이 완성되면 이 초본은 어떡하냐?
태워요. 태우는데 어떻게 안 타고 남아있는 거예요. 예, 조선시대 초상화를 공부해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초본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예, 초본이 안 남아있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그리면 그 전에 다른 작가들이 50년 전, 100년 전에 그린 초상화를 그냥 남겨두면 되는데 새로운 어진이 완성되면 그 전에 어진도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군주의 이미지가 2개이면 안 되어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본은 없어지고 그나마 초본만 남아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사진이 남아있어요. 이건 일제강점기 일본 사람이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럼 이분은 누구시냐? 고종의 조카세요. 고종의 조카신데 고종의 조카가 돌아가신 다음에 문중에서 왕족에서 그려달라고 부탁해서 연습을 하신 거예요. 연습을 하셨는데 다행히 이거는 정본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역사박물관에 있고, 예, 요거는 다른 쪽에 있는, 예, 요걸 토대로 요걸 그리셨다라는 게 감이 오시죠. 예, 그렇게 해서 고종이 그린 김은호가 그린 초상화 보여드리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초본만 남아 있습니다. 이쪽이 더 사진과 가깝죠. 사진과 가까운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건 1909년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순종께서 30대세요. 이건 1923년에 완성된가 순종 50대세요. 예, 근데 얼굴을 보면 똑같이 30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리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발견된 건데 2년 전인가 3년 전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국립고궁박물관이 공개를 했어요. 세조 어진에 이렇게 밑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어서 이게 지금 세조 어진을 그리시는 장면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걸 이렇게 그리시는데 역대 국왕, 조선시대 국왕을 그리시기 때문에 그리시는 패션 또한 조선시대 신하의 복장을 하시고 이렇게 그리시는 거죠. 예, 이게 그리시는데 이렇게 큰 그림 딱 봐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보여드렸는지 보여드렸다. 이 가운데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놓고 그린다. 이거 제가 보여드렸죠. 예,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초상화를 많이 그리십니다. 초상화를 그리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일본 유학을 갔다 오세요. 일본 유학을 갔다 오시면서 완전히 그 인물화가 일본 스타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어느 장르에서 바뀌게 되느냐? 여성 인물화, 소위 말하는 미인도 계열에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김은호 선생님이 그리신 미인도를 보면 살짝 국적이 불문이에요. 예, 뭐 한복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머리 헤어스타일도 우리나라 스타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나치게 말랐고 시스루를 입고 계시고 특히 얼굴을 보면 이거 어느 나라 여인? 저는 이 얼굴을 보면 혹시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애니메이션 감독, 예, 하울의 움직이는 성, 뭐 이런 데 나오는 여자 주인공 같아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20년도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화인 이 작업을 하십니다. 간성, 볼간자, 성자라 달 때 성자. 예, 그래서 이제 목록체 기법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배워오신 기법이죠. 이렇게 뽀샤시한 거. 그래서 이 여인도 살짝 국적이 애매해요.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보면 조선 한반도 여인 같은데 한복도 개량 한복이고 또 굉장히 정숙한 여인 같은데 그러기에는 요게 또 담배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지만 1920년대 인물을 하나 픽해라. 그럼 이 작품입니다. 리움에 있어요. 리움에 있고 이전에 있었던 인물화와 완전히 다른 양식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중일전쟁 때 한반도의 백성들은 중국이 이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이기면서 완전히 동아시아가 일본 판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창씨개명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김은호 선생님도 그때 창씨개명을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일본 고관대작한테 조선의 부인들이 금을 바치는 그림을 그리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가 아까 스승이 안중식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중식 선생님이 조금 더 사셨으면 이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어떤 회화사적인 업적은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되고 20세기 인물화 제일 잘 그리는 사람 한 명 하면 간단하고 좌우대칭해서 시각적 강렬함을 주는 걸 보이론학이라고 한대요. 보이론 성당에서부터 시작한 그래서 그걸 배우셔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월전 장우성 선생님의 성모자도입니다. 장우성 선생님 그림 지난 시간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요? 어떤 그림인지 기억하시겠어요? 소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걸 그리셨던 분인데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신 다음에 이런 그림을 그리셨어요. 이런 그림을 그리셨는데 딱 보면 전혀 성화 같지 않고요. 그냥 우리나라의 어머님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죠. 이 경우는 이 경우를 보시면 그냥 우리나라의 어머님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인데 이 어머님이 앉아 계신 여기가 요거를 위로 와서 경복궁입니다. 그래서 경복궁의 중전마마가 세자를 안고 있는 그러한 포즈를 취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임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 그 성화에 있는 그러니까 동양의 불상 뒤에 있는 광배 같은 거, 여기 있죠 후광이. 그래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인데 그거를 한국적으로 번안을 하신 거죠. 번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피무늬 카펫에 아주 근엄하게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데, 굉장히 잘 그리셨죠. 잘 그리셨고, 그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월전 장우성 선생님이 인물화에 굉장히 능하시거든요. 능하셔서 그 모습을 그대로 담아낼 수가 있는데 1949년도에 이러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리셨어요. 왜 그랬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보시면 도상을 보면 그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서양의 성화의 그 도상을 그대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중요한 게 누구냐면 아기 예수의 시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서양미술사 전공이 아니고 아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아기 예수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아기 예수가 기독교나 캐톨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면상을 하고 있다. 저도 그 정도로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주인공이 엄마인 성모 마리아도 되지만 아기 예수가 더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딱 내려오셔서 여기가 진정한 대한민국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1949년에 왜 그리셨는가를 알아보면 당시에 북한에도 정부가 하나 있고 우리 남한에도 하나 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6.25 전쟁 시작하기 전이지 45년 해방되자마자 소련 내려오고 미국 들어와서 대치가 되고 있을 때 한 나라의 정부가 두 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남한에 있는 정부가 진정 대한민국에 인정받는 정부다라는 걸 세계에 알려야 되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 로마 교황청에 도움을 청합니다. 로마 교황청에 도움을 청해서 교황께 남한 정부를 인정해달라. 교황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것이다. 그때 그 사신으로 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장면, 그 다음에 장발 선생님 그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교황청에 선물하기에 좋은 성화를 하나 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월전 장우성 선생님께 성화를 그리되 한국적으로 번안된 성화를 그리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품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로마 교황청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당시 교황께 선물로 드린 건데 너무 좋아하셔서 교황께서 돌아가실 때 각 종교마다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열반, 입적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소천이라고 하고 성당에서는 선종이라고 하는데 선종하실 때 뒤에 이렇게 펼쳐놨다고 합니다. 펼쳐놨다고 하는데 보면은 그냥 다 우리나라에 복식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백성들 같은데 보면 다 뒤에 광채가 있죠. 동그라미, 후광. 그러니까 다 뭔가 연관성이 있는 기독교 캐톨릭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 두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이신 거죠. 아기 예수이신데 여기에 아기가 하나가 더 등장을 하고
이쪽에 세 분, 이쪽에 세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폭의 재단화 형식으로 제작이 됐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분들이 누구시냐? 예,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김효인, 김무주 자매. 그래서 동정을 지킨 채 혼인하지 않고 순교했던 그래서 백합 있죠. 그 다음에 이 강원숙이라는 여인은 혼인을 했죠. 쪽짝짝 이들은 아기시고 이분은 아신데 이분 얘기를 하자면 어떤 집안의 후처로 첩으로 들어간 거예요. 첩으로 들어갔는데 여인의 삶이 한반도의 여인의 삶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던 차에 천주님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돼서 그 천주님들을 모시는 그 여성 단체에서 혼자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시어머니까지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까지 다 함께 야간 도주를 해가지고 이분이 좀 거칠게 하면 작당을 해서 그래서 리더가 돼서 야간 도주를 했다가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존했던 우리나라의 여성 순교자 3분, 그 다음에 이쪽에도 실존했던 우리나라의 남성 순교자 3분.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은 아실 테고 이 남종상이란 분은 옷이 예사롭지 않죠. 종묘 대례 때나 입으실만 하는데 정상품까지 오르셨던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의 어르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캐톨릭 신자셨던 거죠. 그래서 순교를 하셨고 유대철이란 소년도 아주 어린 나이부터 나는 천주교 신자라는 걸 드러내고 순교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폭의 재단화를 선물했을 때 교황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언제나 당신의 머리맡에 두고 계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에 안 왔어요. 이 작품이 한번 한국에 왔으면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제가 보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지금 유대철이란 소년이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교자가 칼을 들고 있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로 목베임을 해서 순교가 됐다는 건데 이런 어린 아이들은 목베임이 아니라 목조름으로 이렇게 순교를 시켰나 봐요. 그래서 약간 도상의 오류는 있지만 이러한 성화를 제작을 합니다. 보시면 그야말로 국모 중전마마의 포스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전히 아기 예수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그 중전이 할 수 있는 어떤 흉배와 대상작 놀이개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작품은 원정 선생님의 작품이시고 이건 아까 보셨던 장과 선생님의 작품이시고 보이로나파. 그래서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우도 한쪽은 장과 선생님, 이쪽은 월전 장송 선생님. 하나는 유화에 속하는 재료를 한 거고 이쪽은 수묵단체인 거죠. 수묵단체. 그래서 소위 동양화 영역에서 논의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러다가 월전 장우성 선생님 1954년에 또 이러한 모자상을 그리셨어요. 성모자상. 이거는 아까 보셨던 1949년 작품은 중전마마와 세자처럼 아주 당당하잖아요. 엄마와 아들. 근데 이 경우는 뭔가 좀 다소곳하고 이지적이고 또 하얀 옷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이 그림이 도대체 무슨 또 맥락이 있는가 알아봤더니 1953년에 휴전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전쟁 끝나고 나서 희망이 있었겠어요. 다 고아들이고 너무 힘들 때 또 한국 교회가 한국 성당이 이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교황청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청년 페스티벌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청년 페스티벌을 열어줍니다. 근데 그 청년 페스티벌의 어떤 목표 타이틀이 뭐냐면 무염시태래요. 여기 혹시 캐톨릭 신자분들은 아실 텐데 무염시태가 뭐냐면 성모 마리아도 원제설 순결하게 태어나셨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페스티벌의 하나의 행사로 무엇을 했냐면 화가들의 전시가 열렸어요. 전시가 열려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수근이라는 조각가도 출품을 하고 지금 막 그 당시에 출품했던 작품들이 여기저기서 발굴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출품하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염시태 그 순결을 상징하는 그런 하얀색 옷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거 보시면 이 아기는 엄마한테 기대고 있죠. 아까 아기는 정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엄마, 그러니까 전쟁 고화가 난무하는 한반도에 성모 마리아가 내려오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도상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 그림이 사실은 이때부터 있었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최용신 선생님,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최용신 선생님의 이런 그림에서부터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그 카톨릭 미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시는 작품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처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맞나 안 맞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기차를 타고 왔거든요. 캐톨릭 미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적일 수 있지만 그 시대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호 선생님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이은호 지금 웬만한 한국화 관련 전시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 분이시죠. 절대로 빠지지 않는 분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인생이 파란만장하세요. 파란만장하시고 에너지도 보통이 아니시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서 지금의 명성을 얻게 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여기저기 전전긍긍하시다가 충청도시죠. 하시다가 내가 뭔가 제대로 화가로서 성장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무작정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창덕궁 부벽화에서 금강산을 그렸던 우리나라 최초로 단발을 하셨고 천연담 사진관을 여셨던 김규진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예, 그때 김규진 선생님이 인싸이기도 하지만 얼리 어댑터라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천연담 사진관도 하시고 그 옆에 갤러리도 하시고 거기서 학생들도 모아서 가르치시고 뭐 여러 가지 미술적인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찾아가서 내가 이만저만하다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키시는 일 다 하면 제가 어깨 너머라도 그림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문화생이 됩니다. 문화생이 되는데 진짜 일만 시키셨대요. 김규진 선생님이. 하나도 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몇 년 계시다가 내가 여기서 배우긴 배우지만 이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없고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어느 집에 총무로만 기억이 되겠다 해가지고 일본에 유학을 가십니다. 일본에 유학을 가셔서 가와바타 미술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하는데 이 가와바타 미술학교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정식미술학교라기보다 정식미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운영되었던 일종의 미술학원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이 가와바타 미술학교 출신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셔서 활동을 하십니다. 활동을 하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워낙 기질이 세시고 누구에게 복종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해방된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이분도 화숙을 여십니다. 화숙. 그래서 호가 고암이시거든요. 그래서 개인 화실을 열어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 하면 그 당시에 화실을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전에 입상하기 위해서 그림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데 이 이은호 선생님 자체가 기질이 세셔가지고 그 동료 친구들이 함께하기가 너무 어려운 존재인 거죠. 그래서 국전에 들어가시지 못합니다. 예, 국전의 운영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 한 번도 참여를 못하세요. 예, 근데 본인은 한 번 참여했다고 이력서에서 친 걸 봤는데 제가 안마 기록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안 되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국전 반대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담을 하시지만 그 국전 반대 운동으로 생긴 대표적인 단체 가운데 백야회라고 있어요. 그 백야회가 그 유명한 천경자, 김기창, 박내연, 이런 김영기, 그 김규진 선생님의 아드님 김영기 이런 분들이 운영했던 단체인데 거기에 같이 활동하자 했는데 죽어도 안 들어가십니다. 죽어도 안 들어가시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으시고
그리고서는 유학을 가세요. 네, 유학을 불란서로 가십니다. 또 불란서로 가시게 된 이유가 당신 혼자 동양화의 현대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그림을 막 그리시고 계시는데 우연히 지금 나라를 까먹었는데 독일인가 누구의 화랑 주인이 와가지고 그림을 보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그림 한번 유럽에서 전시하고 싶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작가로서 뿌듯하셨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전시를 하신 게 계기가 돼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십니다. 다 데리고 가시는데 박인경 여사와 그 아이가 두 번째 부인이신데 데리고 가시는데 거기 가서 고생을 엄청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 당시 프랑스 파리, 뉴욕에서 아틀리에를 운영하면서 생활하는 전업 작가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궁핍하신 거예요. 그래서 월세 낼 돈도 없어서 프랑스의 무슨 다리 밑에서 누더기로 천막을 만들어서 몇 식구가 거기서 지내기도 하시고 아무튼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조금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작품을 이런 천으로 한지 위에 천으로 붙이는 이런 작업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콜라주라고 하잖아요. 재료가 다른 거. 그게 이 양반이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 나는 한국에서는 지필문만 다루었지만 유럽에 왔으니까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 해서 그 천 조각으로 콜라주 한 게 아니라 물감 살 돈이 없어서 프랑스 파리 뒷골목을 뒤지니까 봉제 공장에서 버려버린 천 조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작업도 하시고 그래 고생을 하시고 한 1960년대 들어서시면서 당신의 입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됩니다. 정착이 돼서 파리에서 동양미술학교도 세우시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되니까 한국에 두고 온 자제가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박인경 여사는 두 번째 부인이시고 어렸을 때 집안에서 정해주신 그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한국에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얘를 유럽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경유하는 비행기가 어떻게 해서 베를린으로 갔나 봐요. 그 당시 베를린에서 동독 서독 나눠져 있을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첩으로 오해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진짜 믿거나 말거나한 얘기들이 많아요. 이 부부와 연관된 또 부부 가운데 민정이 백건우 부부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드리긴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동베를린에 갔다가 체포가 됩니다. 아들을 픽업하러 갔다가 체포가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을 동백림 사건이라고 불러요. 동백림이 동베를린이에요. 그래서 투옥이 되십니다. 투옥이 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 그 몇 년 동안 감옥에 계셨다가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전시를 못하세요. 전시를 못하시고 그것이 전부 해금된 게 언제냐 하면 1988년도. 예, 1988년도에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 월북과 관련된 모든 예술가들의 창작물이 해금이 되죠. 혹시 그 사건 아시나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내가 이 작가의 그림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지 못했다가 그 당시에 왕창 나와서 정말 그때 전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러신 다음에 이제 국내 전시를 하시게 되죠. 그 서양 아파트에서 제가 지웠는데 이쾌대 선생님 같으신 경우가 대표적인 인물이세요. 이쾌대 선생님의 작품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군상 무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면서 서양 아파트를 지웠는데 그분도 북한 그러니까 이여성 이쾌대에서 조선 프로레타리아 연맹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어서 그러니까 스스로 북쪽을 택하셨거든요. 스스로 북쪽을 택하셨는데 그냥 부인이랑 아이들은 여기다 두고 가셨어요. 이렇게 삼팔선이 갈릴 줄 몰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갈리고 났는데 이 부인이 남편 그림을 그냥 공개하지 않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인사동에서는 이 부인이 그림을 갖고 있는 걸 아니까 사는 것도 어려운데 한두 점 팔아라. 예, 그래도 이제 부인이 없다. 괜히 남편 그림 또 돌아다니면 안 그래도 월북작가 빨갱이 이런 소리 들으니까. 그래서 꽁꽁 싸매고 계셨다가 88년도 해금이 돼서 왕창 다 공개를 하셨죠. 그래서 완전히 한국 미술사, 근대 미술사 학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었거든요. 이쾌대 선생님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도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자, 초창기에는 예, 초창기에는 이런 그림을 그리셨어요. 이런 그림. 제가
동양화와 서화의 차이점 막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예, 뭐였죠? 서화와 동양화? 예, 시소화가 없어지고 캔버스 비례가 되고 원근법이 생기고, 그렇죠? 예, 이런 그림을 그리셨어요. 예, 이런 그림. 그래서 요거는 일본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린 작품이시고, 요거는 우리나라에 와서 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통 회화, 까칠까칠하고, 그리고 초창기에 대나무 그림 이런 거 보면 스승이신 김규진 선생님 작품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시다가 이제 덕으로 수묵담채로 이런 풍경화스러운 것도 제작을 하십니다. 이분의 작품이 얼마 전까지 지난주에 끝났어요. 대전 시립이음로미술관에서 정말 좋은 컬렉션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2번이나 봤는데 한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거가 기증이 됐는데 거기서 본 작품이기도 하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말이 동양화 물감을 썼지 이거 완전 수차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당신 스스로 동양화의 현대성을 모색하시는 거죠. 예, 이 시대의 변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흐름을 잘 아시고 그 흐름에 이제 온몸으로 부닥치시는 스타일이시죠. 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도 못 끼세요. 스스로 끼실 생각도 안 하셨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작가로서 시대성을 추구해야 된다 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십니다. 예, 양색시, 양공주. 1945년 해방되고 미군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미군들을 상대하는 여성들. 그래서 그들에게 잘 보여서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여성들을 비꼬는 그림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백성들은 해방 이후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피폐하겠어요. 그 피폐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멋을 내고 다니는 여인들을 비꼬는 풍자화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 이렇게 해서 영차라고 해서 막 우리나라가 지금 일어나서 뭔가 전쟁 전후에서 도시 건설하면서 하는 노동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무슨 성화 이때와 다 같은 시대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른 이런 작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 취야 이런 거. 그래서 이분이 동양화의 기본 필문법을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뭔가 현대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짐, 추상, 뭐 표현주의 뭐 이쪽을 실험을 하시는 거죠. 실험을 하시고 물론 그렇다고 이런 그림만 그리시는 건 아니고 여전히 이런 우리의 전통 그림도 그리십니다. 그러다가 1958년도에 불란서를 가실 때 도불전을 하시거든요. 그때 출품작들이에요. 이거는 딱 봐도 뭔가요? 잭슨 폴록이죠. 잭슨 폴록 아시죠? 예, 물감 팍 이렇게 뿌리는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재료를 유화물감이 아닌 수묵으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수묵이라는 물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 반은 나의 의지이고 반은 맡겨버리는 이런 작업을 하십니다. 예, 이런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 가서는 너무 궁핍하다 보니까 이런 재료 살 돈도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제 공장에서 버린 철조각을 가지고 콜라주를 하세요. 이 콜라주를 해서 당신 생각에는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서 분명히 컨템포러리 안에 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서양인의 시선을 보면 그 당시 유럽이나 뉴욕에서 확산되는 추상표현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과 구별되는 나의 특징을 살려야겠다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하신 게 뭐냐면 문자입니다. 문자. 동양의 상형 문자. 한자로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로 보이는 예. 그래서 동양성과 현대성을 그 두 코드를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을 하셨던 그래서 이렇게 캠퍼스에 유화물감으로도 그리시고 얘는 마치 굉장히 색발의 우리의 유물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으로 문자죠. 예. 제목 이 시대 작품 제목은 다 컴포지션인데 사람의 모습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상형 문자로 봐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랬을 때 오히려 서양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호기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예,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그 동백님 사건으로 투옥되셨다가 나오셨을 무렵에 그리신 거예요. 예.
그리셨는데 그렇게 투옥되고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결국 내가 한국 사람이고 과거에 내가 뭘 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또 이렇게 전통 대나무를 제작을 하시죠. 예, 김유진한테 배울 것 같은. 근데 이 작품이 3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구편 덕수궁관에서 했던 광장 전시가 있었어요. 거기에 출품이 됐고 RM이 이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성지가 됐던 그 작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에는 이런 올 오버 페인팅, 럭으로 사람을 그리되 그 사람의 형태가 사람 인자를 하고 있는 문자에서 화생이 되고 화면의 구석이나 중앙이나 똑같은 무게로 확장된 이런 올 오버 페인팅 추상 표현을 하셔서 이 작품이 아직까지도 제일 유명하고 지금 현재도 전시가 될 때 이 작품이 많이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은호 선생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김기찬 선생님을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제가 조금 일찍 쉬겠습니다. 그래서 딱 10분만 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질문 없으실까요? 네,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럼 1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